자, 이번 시간에는 622페이지의 상계예요, 상계. 자, 상계는 기본적으로요, 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기본적 성격은요, 일방적 의사표시,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뭐 상대방은 물론 채권자겠죠. 채권자에 대해서, 그렇죠?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의도 보시면 상계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일방이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상계다. 이래놨죠. 물론 이 상계가요, 당사자 합의에서 상계가 이루어지는 계약 상계도, 계약에 의한 상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민법상의 상계는 일방적 행사는 단독행위로서의 상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단독행위니까 우리는 법률행위다 하면 되겠죠.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행사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효과는 소급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급효 때문에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까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이게 소멸시효 효과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볼까요?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걸 우리는 상계적상이라고 그래요.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상계할 수 있었잖아요. 상계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된 지금이라도 완성 후 지금 상계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상계적상이 언제냐, 시효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시효 완성 후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상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채권이 소멸했는데도 지금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특칙이에요. 꼭 기억을 해둬야 할 특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 495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상계를 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계적상이 있어야 돼요. 상계적상. 상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적법한 상태. 상계할 수 있는 적법한, 정확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상계적상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요, 쌍방의 채권이요, 동종이어야죠. 같은 종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권이 서로 성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이 각각
각 채권이 당연히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이행기가. 변제기 도래 있어야 돼. 받을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요. 당연히 이 각 채권은, 각각의 채권은 성격상 상기가 허용되는 성질이어야 되죠. 상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상태가 뭐예요? 상계한다라 할 때, 즉 상계권 행사죠. 상계 당시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상계적상. 이런 상태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이런 상태요. 이런 상태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야, 이거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상계할 수 없는 거는 뭐냐? 상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첫 번째가 당사자 의사표시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상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상계 금지되는 내용.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고의로 불법행위 했을 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네? 자, 첫 번째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근데 이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할 때요. 이런 상계는 안 돼요. 자, 수동채권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수동채권은요, 상계 당하는 쪽이에요. 자, 채무자가 내가 상대방한테 나 상계할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채권은 내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예컨대 돈을 받는 금전채권을 합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돈 받을 있는 권리를 내가 채무자인 내가 상계할게 라고 해버리면 상대방의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 채권은 상계 당하는 쪽이죠. 이 상계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할게라고 의사표시하는 이 사람의 채권, 내가 상대방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이건 뭐예요?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내 채권, 상계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 즉 상계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 그러면 이 말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 내가 상대방한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불법행위니까 내가 두들겨 팼다 칩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들겨 패버리면 상대방이 다쳤어요. 다치면 뭐 취업이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죠? 그러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어서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죠? 나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500만 원 받을 게 있다 합시다, 저한테.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돈을 500만 원을 옛날에 꿔준 게 있었어요. 500만 원 꿔줬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서 패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요, 둘고 패놓고는 야, 내가 500만 원 내한테 돈 빌려준 거 있잖아. 그거 하고 너 손해배상 내한테 내한테 얻어맞았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내한테 물을 수 있는데 500만 원 그거 상계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상대방한테 두들겨 패버리고 이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이거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두들겨 팰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계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에서는 못해요. 압류금지 채권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없어요. 이 압류금지 채권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민사집행법이에요. 별도로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보면 압류금지 채권은요, 그 채권자에게 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뭐 인정하는 채권이라든지 이렇게요. 그런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채권이잖아요. 이런 걸 대상으로서 상고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상계할 수 없도록, 즉 압류금지 채권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압류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걸 그냥 채권을 가지고 압류해버리면, 상계해버리면 그 압류 채권 자체가, 압류금지 채권이 소멸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압류하지 말라고 할 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채권이었는데 일방이 자기 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없애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 번째요.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하는 상계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도 역시 상계할 수 없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수동채권이죠. 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사에서도 당연히 상계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잖아요. 시험 내기 딱 좋죠. 다음 중 상계 금지 채권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내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어서 안 되면 요 네 가지를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상계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에는 의사표시하면 되죠. 이때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여요.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나 단독행위는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죠. 조건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상계 효과는 그래요.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 각각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소멸한다. 그죠? 대등액으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계 효과는 대등액에 대한 채권 소멸이다. 그죠? 대등액의 채권 소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물론 뭐 이행지가 달라도 할 수 있고요. 그건 당연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 이 경계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신 분이 많아요. 또 경계. 자, 경계는 우리 민법 500조에 일어났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이게 바로 경계예요. 채무의 중요 부분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변경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자체를 뭐라 한다? 이걸 경계라. 이게 또 뭐예요? 경계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게 성질은 뭐예요? 성질은 법적 성질. 당연히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에 해당되죠.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합의에서. 경계계약이에요. 자, 채무 내용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채무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을 바꾸기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의 채무는 소멸하는 거지 뭐. 그렇죠. 경계됐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었으니까 종전에 있던 채무는 소멸하고 요 새로 만들어진 요 채무, 자기들끼리 약속한 요 중요 부분을 바꾼 요 채무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계에서도 종전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효과입니다. 즉 구채무에 가름해서 이거는 그죠? 효과는 구채무 가름하여 신채무가 생긴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계의 효과는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는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구채무가 소멸한다. 구채무가 소멸하니까 구채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채무가 생긴다. 이 말은 신채권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죠? 바로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담보, 종전에 있던 채권 채무에 있어서의 담보는 소멸해야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당연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 다음 면제. 면제도 역시 우리 민법 506조예요. 이 면제 행위는 채권자의 단독 행위예요.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면제행위는 채무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격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처분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채무면제행위는요. 처분권 있는 사람, 행위이어야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처분권 있는 자의 행위여야 돼 반드시. 이게 면제예요. 면제. 자, 우리 506조 보시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책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채권을 소멸한다. 다만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랬죠. 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혼동. 자, 이 혼동은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혼동은요, 채권 소멸 사유일 뿐만 아니라 소멸 원인일 뿐만 아니라 물권의 소멸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치면 채권 물권 공통의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혼동의 효과는 혼동의 성질부터 볼까요? 성질 보면 이 혼동은요, 채권 채무가 어떤 사유로 해서 동일하게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채권이 소멸하고 물권이 소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성질은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다. 사건. 사건이다. 성격이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한 일로 발생하는 거다. 예.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셔야겠죠. 요 용어들, 그죠? 이렇게. 이것이 혼동입니다. 결국은 채권의 소멸이다. 그죠? 효과는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소해서 효과는 채권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혼동.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변제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좀 상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계 파트로 이해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렇게 성격을 또 이해해 두시면 전체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627페이지 가면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고요. 또는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있는 경우 이걸 수인의 채권 또는 수인의 채무관계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라고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그 의미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다수 당사자가 존재하는 채권 채무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와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수인의 채권, 수인의 채무관계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뭐 불가분 채권 채무관계라든지 분할 채권 채무관계라든지 또 연대 채무라든지 보증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채권 채무관계가 다수인이 존재할 때 원칙이 뭘까? 원칙이. 예컨대 분할 채권 채무관계, 또 불가분 채권 채무관계, 연대 채권 채무관계, 보증 채권 채무관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불가분 채권 채무나 연대 채권 채무나 보증 채무 이 관계는 주로 뭐예요? 그래, 담보적 기능을 많이 합니다. 왜? 채권의 회수 방법에 보다 강화시켜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채무자를 여러 사람을 두는 형태예요. 불가분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 그죠? 그 상대방을 여러 두는 거죠. 뭐 근보증 채무, 근보증 제도 이런 것들이 담보 기능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다수 당사자를 채권 채무관계로 존재하게 되면 과연 원칙적인 모습을 우리 민법은 무엇으로 취했을까? 여기서 원칙은요, 우리 민법은 분할 채권 채무관계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분할 채권관계 이것을 우리 민법은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해요. 우리 민법 408조에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랬죠. 그래서 분할 채권 채무관계 특별한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다면은 채권 채무자가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다수자로. 그럴 때는 분할 채권 채권, 즉 채권자는 비율별로 채권자에게 분리되어 있고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비율별로 수인의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채무자한테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죠. 이게 분할 채권 채무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등 비율이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수만큼, 채무자 수만큼 채권과 채무가 나누어져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민법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408조예요. 그죠? 자, 이걸부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뭐 일단 원칙적으로 어떤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민법의 408조에서는 균등 비율로 채권을, 균등 비율로 채무를 각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보통 분할 채권 관계에서 분할 채권 하면 분할 채권, 분할 채무, 분할 채무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도 보시면 627페이지에 있죠. 제일 밑에 효력 보시면 분할 채권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권자, 각 채무자가 각각 균등 비율로 독립된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각자가 채권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 이행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균등분할이다. 균등분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특칙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특칙들이에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뭐 채권 채무 관계를 줄여가지고 그냥 채권 관계라 이렇게 합니다. 자, 불가분으로 바꾸었다. 이게요. 불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권이 나뉘지 않는다. 채무가 나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채권이 나뉘지 않으면 불가분 채권. 채무가 나뉘지 않는다면 불가분 채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만약에 말이죠. 당의 급부 내용이 불가분이란 거예요. 이 불가분인 급부 내용이 가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되는 거예요. 가분성으로 변화되면 불가분 채권이 분할 채권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먼저 불가분 채권 봅시다. 불가분 채권은 우리 409조에서 정리해놨는데 보죠.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 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분 채권이다 했으니까 채권자가 수인인데, 그죠? 이때 수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변제받냐?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채무자는, 특정된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한테 변제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세요. 불가분 채권. 이렇게 되면 채권의 목적이 불가분이니까 여기에 채권자 갑, 을, 병 있고요. 정이란 채무자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채권을 청구하면 전원이 채권을 청구하는 것 같아요. 또 정이란 채무자가 여기에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 수인이고 요 내용이 뭐죠? 요 내용이 불가분이에요. 불가분. 요 급부 채권 내용이 이 사람은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러면 갑이 정한테 이행 청구하면 을, 병이 다 청구한 거죠.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청구하면요. 그 다음 반대로요. 정이 갑한테 변제하든 을한테 변제하든 정한테 변제하든 어느 한 사람한테 변제해버리면 이행을 제공해버리면 다 제공돼 버리는 거죠. 다 변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불가분 채권이에요. 이 채권 내용이 불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외적 효력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대외적이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이걸 대외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외적. 여기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한다. 갑이 청구하면 이 을, 병도 다 청구한 것이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의 채권자에 대한 사유의 효력했죠. 한 사람이 청구하면 다 청구한 것이요. 채무자가 한 사람한테 변제해버리면 이행 제공하면 다 이행 제공 변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인의 채권에 생긴 개인적 사유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요. 이행 청구와 이행 이 범위 안에서만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행 청구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행 청구해도 전부 이행 청구죠. 또 여기에요. 채무자요. 채무자는 이행 제공했어요. 이행 제공을 한 사람한테 하면 다 이행 제공한 거예요. 요 내용은 뭐예요? 요 내용은
절대적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수 당사자한테 모두 제공되는 효과를 절대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미해 둬야죠. 이행 청구, 한 사람이 채권자 이행 청구하면 전원에게 이행 청구 효과가 발생한다. 절대적으로. 또 채무자가 한 사람한테 이행 제공해버리면 그 이행 제공은 채권자 전체 이행 제공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행 청구와 이행 제공은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이었죠. 이 대내적 효력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예요. 요 안에서 이걸 대내적 관계라고 그래요. 대내적 효력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불가분 채권을 변제받으면 이 갑을병은 이행을 하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져가야겠죠. 그 나누어 가져가는 것은 갑을병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되어 있는 내용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비율대로. 만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균등한 걸로 되겠죠.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갑을병이 균등하게 그 내용을 나누어 가져가는 걸로. 받는 것은 한 사람이 받으면 돼. 받으면 그 다음 나누어 가져가야겠는데 나누어 가져가는 방법은 당사자가 정해져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갑을병이 어떻게 해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가분 채권이에요. 채권자가 수인인데 급부 내용이 불가분적이다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여기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돈 받은 900만 원 할까요?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불가분 채권이 900만 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끼리 합의했어요. 의사표시해서. 정해버리면 갑을병이 정으로부터 900만 원 받으면 이 세 사람이 그 900만 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은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대로 나누어 가면 돼, 대내적으로. 근데 합의가 없었다면 갑을병은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가져가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내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불가분 채권으로 존재한다면 갑이 900만 원 내놔 하면 을병이 900만 원 내놔라고 청구한 걸로 간다. 절대적으로. 또 정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900만 원 이행 제공했다. 돈을 갚았다. 그러면 을병한테도 900만 원 다 갚은 거다. 이래 되겠죠. 이게 이행 제공하면 절대적이다.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불가분 채무. 불가분 채무는요, 411조의 불가분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수인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13조와 415조, 그리고 422조, 424조 내지 427조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대부분이요,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이게요. 자, 불가분 채무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불가분 채권은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럼 이걸 반대로 이 사람을 채무자로 바꾸면 돼요. 요게 이렇게 불가분 채무로 바꾸면 이 자들이 채무자가 되고 얘가 채권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채권자 정이 얘한테 청구하겠죠? 얘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불가분 채무예요. 채무 내용이 불가분 채무예요. 갑을병이 이행해야 할 내용이 불가분적인 채무예요. 자, 이렇게 다수의 채무자가 불가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건 당연히요, 불가분적인지 아닌지는 앞부분에 불가분 채권과 똑같아요. 성질상 불가분일 수도 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불가분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대외적 효과는 어떻게 되냐? 대외적 효과는 채권자가 이 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이행 청구하면요, 이렇게 이것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청구하면 갑, 을, 병 누구에 대해서도 청구한 거 똑같다는 거죠. 절대적 효과예요. 이렇게요. 자,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 채무자에 대해서 또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모든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 한 사람만한테도 해도 된다는 거죠. 갑한테도 을한테도 병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인의 채무자에 생긴 사유는 변제가 얘가 변제하면 그러면 전부 다 변제한 거죠. 그렇죠? 불가분 채무니까 갑이 한 사람이 변제해버리면 을도 변제한 것이 돼버리고 병도 변제 다 한 것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건 절대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채무 소멸되는 것, 채권자 지체에 따르는 것은 그래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생깁니다. 변제 또는 변제 제공 한다든가 또 정의 수령 지체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다. 이런 효과는 이 채무자 전원에게 다 효과가 발생하죠. 절대적입니다. 이게 됐죠?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불가분 채무. 물론 대내적으로는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분담 비율을 정했으면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문제겠죠. 변제하고 나서 그 내용은 자기의 분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겠죠. 요 안에서는 그죠. 그게 대내적 효과다 그런다. 그죠? 예. 불가분 채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채무자 사이에 변제하고 난 뒤에 이들 사이에 분담 비율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한 대로 해결하면 된다. 만약에 어느 300만 원씩 부담해서 900만 원 주액을 해야 되는데 갑이 만약에 900만 원 다 변제했다라고 하면 갑, 을, 병 사이에 1대 1로 분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갑은 을한테 병한테 각각 300만 원씩 요구하면 되겠죠. 300만 원 주세요.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이 된다. 이게 바로 불가분 채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는요. 불가분 채권은 채권자가 다수인데 그 채권 내용을 불가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불가분 채무일 때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데 그 채무 내용이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연대채무 그리고 보증채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